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2월 4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노어머시 90분입니다. 크리스 프렛, 레베카 퍼거슨 주연, 감독은 티무르 베크맘메토브. 2008년에 나온 원티드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감독이죠. 그 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지만 크게 성공한 작품은 없었는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배너 리메이크는 평가가 매우 안 좋았고요. 그런데 저는 감독이나 캐스팅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포스터가 재밌어 보여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포스터, 그래서 포스터 본 거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이 보러 갔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토탈 리콜 비슷한 느낌이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러 갔는데 생각과는 달랐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이 영화는 도망자 플러스 서치, 딱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쓴 남자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딱 서치 같은 방식으로 진상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크린 라이프 기법이라고 하죠.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을 CCTV나 스마트폰, SNS 등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형식. 이 영화의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 5번 정도 이 말을 외쳤습니다. 와, 나 재밌다. 2025년에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과 비슷하게 도파민 폭발하는 영화였습니다. 티무르 베크맘베토브, 대표작 원티드도 엄청 도파민 터지는 영화였잖아요. 이 감독이 도파민 터지는 영화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실력이 있구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그런데 로튼 토마토 평점을 보고 좀 당황했는데 평론가 평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낮은 거는 조금 의아하네요.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평점이 이 정도까지 낮을 거는 아닌데 뭔가 궁시렁거리게 되네요. 제가 이 영화에서 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영화가 거침이 없이 질주합니다. 바람이나 막히는 구간이 없어. 물론 어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내용이니까 처음부터 진상을 알아낼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헛다리 짚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바로 빠꾸해서 다시 거침없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은 90분 내로 진상을 알아내야 하는 상황, 중간중간에 시간을 계속 보여줘요. 몇 분 남았는지. 거침없이 전개된다는 건 많은 상황들이 짜맞춰진 듯한 자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전개, 그리고 캐릭터의 감정선이 너무 빠르게 정리되기도 하고 평론가 반응이 안 좋은 게 이런 부분의 단점이 스토리의 부실함으로 보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계속 나오니까 훅훅 넘어가는 전개에 면죄부가 되는 거야. 오히려 탄탄하게 감정선이나 서사 빌드업 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런 건 일단 넘어가, 빨리 진상부터 찾으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전개를 보여주었고요. 그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편의주의적인 설정에 대해서 굳이 단점이라고 지적하지는 않더라도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고 외부와 전화 연결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너무 협조적이야. 막히는 게 없어요. 뭐만 부탁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너무 편의주의적인 상황 설정이죠. 그리고 주인공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경찰이 탑승형 드론을 타고 다니는데 미래 SF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거침없는 전개를 위해서 넣은 편의주의 설정 같아요. 드론 타고 어디든 빠르게 도착해 버리니까 90분이라는 제한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가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부실한 게 보이네요. 그런데 나 재밌는데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이 영화는 진짜 욕 나오게 재밌어요. 영화관 좌석에서 보통 이렇게 앉아서 보잖아요. 이 영화 볼 때는 중간부터 몸을 앞으로 쭉 빼고 계속 저자세로 스크린으로 몸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내용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4구간으로 나눌 건데요. 초반, 중반, 후반, 결말. 자, 우선 초반 스포일러. 영화가 시작하면 머시 법정이라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AI 판사에 의한 재판입니다.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 케이스에서 유죄가 매우 유력해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90분 동안 피고와 AI 판사가 1대1로 재판을 합니다. AI 판사는 레베카 퍼거슨이 연기한 매덕스라는 이름의 여성 형상으로 등장하고요. 주인공은 크리스 프렛이 연기한 레이븐이라는 남자, 직업은 경찰입니다. 쩌리 경찰이 아니고 나름 지위와 권력이 있는 경찰. 머시 법정이라는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자리를 잡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찰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머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레이븐이 의식을 잃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의자에 결박이 된 채로 앉아 있습니다. 사형 의자처럼. 진짜 사형 의자이기도 해요. 90분 내로 무죄 입증을 못하면 이 의자가 바로 사형을 집행해 버립니다. 혐의는 아내 살해. 아내가 집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발견자는 딸이고요. 사건이 벌어진 게 오전 시간대였는데 레이븐이 출근을 했다가 직장 주차장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집에 와서 아내랑 한바탕 싸우고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술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진탕 마시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하죠. 여기까지는 벌어진 상황 그대로예요.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레이븐 외에는 용의자가 없는 거죠. 초반에는 레이븐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머리를 한 대 맞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초반에 레이븐이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는 거는 내용 전개에서 트위스트 단계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튜토리얼 같은 거야. 하나 마나한 주장, CCTV와 아내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다 사실이라는 건 입증이 돼요. 레이븐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술을 끊었는데 아내 몰래 다시 술을 마셨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살해 동기이기도 하니까 직장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내와 싸웠다는 사실 자체를 선뜻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기억이 안 나. 뭐 이러다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튜토리얼. 바로 다 사실이라고 입증이 됩니다. 그래 싸운 건 맞는데 내가 죽인 건 아니야. CCTV에 찍힌 둘이 싸우는 모습에서 아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참고로 이 세계관에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엄청 편의주의 설정.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된 기기들은 머시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아내 휴대폰이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저때 누구한테 문자 보냈는지 확인해봐. 이러니까 AI 판사 매덕스가 네 확인해 볼게요. 저때 문자를 보낸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다들 너무 협조적이야. AI 판사 매덕스까지도 매덕스가 이 작품 안에서 너는 공정한 판사가 아니라 살인 기계일 뿐이야 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무죄를 입증하려는 피고를 정말 열심히 도와주거든요. 매덕스가 빌런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의외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매덕스가 이런 포지션이라서 영화를 보다가 답답하거나 바람을 느끼는 지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아내가 그때 문자 보낸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 휴대폰이 두 개구나. 클라우드 등록이 안 된 대포폰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수색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찾습니다. 경찰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븐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레이븐이 원래 경찰이라서 동료들이기도 하니까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그 중에서 제크라고 여자 경찰이 있는데 레이븐의 파트너예요. 얘가 드론 타고 다니면서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아무튼 아내 대포폰을 찾았어. 그 폰으로 누구랑 문자했는지도 알아내서 경찰이 그 사람한테 출동합니다. 막 도망치고 경찰 바디캠 추격전 나오고 스크린 라이프 형식인데도 액션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바디캠, CCTV, 방송국 카메라 등등 다양한 영상으로 액션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어떤 남자를 잡았는데 아내 내연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건 당시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음. 오히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서 죽였구나 라고 레이븐의 동기만 더 강화됩니다. 여기까지가 초반 스포일러. 중반 스포일러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레이븐이 포기하지 않고 아내 지인들 중에서 범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온 내연남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얘기도 안 들어주니까 바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물어보니까 직장에 무슨 일이 있대요. 유통회사 같은 곳인데 직원 중 누군가가 배송 물품을 빼돌리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그 범인을 찾아내는 일을 아내가 맡은 거예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뭐 그런 얘기. 이러니까 아내가 왜 살해당했는지 그림이 그려지죠. 물건을 빼돌린 범인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겠구나. 빼돌린 물건이 요소인데 메스암페타민인가? 마약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거야. 마약 조직에 팔아서 돈을 벌었겠거니 싶은 거죠. 아내의 직장 동료들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클라우드에 폰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경제 사정도 다 확인 가능한 거예요. 엄청 돈이 쪼들리는 한 명을 딱 확인해요. 레이븐이 아내의 직장 동료 중 몇 명하고 친한데 그 중에서 가장 친한 롭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롭은 레이븐의 알코올 중독 치료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술 끊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겠죠. 아무튼 롭이랑 레이븐이 친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롭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 관련된 거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그리고 돈 쪼들리는 그 직원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롭한테 또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롭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롭의 사무실 데스크 전화로 연결이 되는데 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돈 쪼들리는 그 직원이야. 롭이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하면서 불러오겠대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롭이 지금 안 보인다 이러면서 둘러대고
있어. 그래서 레이븐이 생각을 하죠. 아, 이놈이 내가 지금 머시 법정 재판 받는 거 알고 시간 끄는구나. 시간 지나면 나는 죽으니까. 그래서 야, 네가 요소 빼돌려서 팔았지 라고 바로 따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돈이 쪼들리는 건 맞는데 롭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 주인공과 친한 롭이 요소를 빼돌린 범인이었던 거예요. 롭은 더 이상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경찰이 롭의 집으로 출동하죠. 여기까지가 중간 스포. 후반 스포일러는 경찰이 롭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고에서 뭔가를 만든 흔적이 있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뭔가를 만들었던 흔적. 아, 마약 조직에 요소를 판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마약을 만든 거구나. 그런데 경찰이 또 조사를 하다가 요소 말고 다른 것도 빼돌린 걸 확인하거든요. 그거랑 요소를 조합하면 폭탄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롭은 마약이 아니라 폭탄을 만들었던 거예요. 빼돌린 물량을 다 폭탄으로 만들었다면 도시의 한 블록 정도를 다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 그리고 롭의 집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하거든요.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야. 매덕스가 클라우드 돌려서 누군지 알아내요. 바로 머시 법정에 의해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을 체포한 경찰은 레이븐. 그리고 머시 법정에서 재판받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레이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90분 내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롭은 이 사람의 형입니다. 보육원 출신이라서 입양을 갔기 때문에 형제인데 성은 달라요. 그래서 눈치를 못 챈 거죠. 처음부터 롭이 레이븐에게 복수하려고 레이븐의 아내가 일하는 유통회사의 배송기사로 취직을 했고 몇 년 동안 직장 동료로 어울리면서 집에도 초대받고 롭이랑도 친해지고 아내가 살해당하기 이틀 전에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를 했었거든요. 롭이 그때 파티 끝나고 귀가하지 않고 지하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살해당한 시간에 레이븐 외에는 누가 집에 온 정황이 없었던 건데 범행을 저지른 후 집을 떠났잖아요. 집 뒤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어요. 롭의 모습이 찍힌 건 아니고 조경수의 입들이 흔들흔들 거리는 장면이 찍혔어. 매덕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전후로 집 주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철저히 분석을 했을 텐데 그 조경수 입 흔들리는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넘긴 거죠. 이 자체로 스토리상의 오류다 라고 깔 수도 있지만 AI의 판단력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레이븐을 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안 하는 일종의 확증 편향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아무튼 롭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당신의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매덕스가 레이븐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롭이 레이븐의 딸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은 상태로 폭탄을 실은 트럭을 몰고 머시 법정이 있는 빌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머시 법정과 레이븐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후반 스포. 결말에서 어떻게 되냐면 레이븐이 다시 머시 법정 의자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머시 법정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롭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또 시간이 흘러요. 시간 다 흐르면 사형의자 작동되거든요. 그런데 롭을 못 막으면 어차피 폭탄 터져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 모든 상황을 보면서 경찰에 지시를 해서 롭을 막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추격 액션씬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막지 못하고 빌딩 1층으로 차가 돌진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폭탄을 터트리지 않아요. 레이븐이 지금 이 빌딩에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터트리려는 거였어. 레이븐이 아슬아슬한 시간에 사형 의자에서 다시 풀려나고 밑에 내려가서 롭과 대치하거든요. 레이븐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폭탄은 안 터뜨립니다.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폭탄 터뜨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질인 레이븐의 딸이나 무고한 사람도 많이 죽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롭은 복수도 복수지만 자기 동생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죄도 없이 사형을 당했다고. 롭의 동생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유죄 판결받고 사형당했는데 사건 시간에 동생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전화통화 기록이 있어서 그거를 어떤 여자 경찰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재판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이 나와버렸다. 그렇게 동생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을 때 빈틈을 노려서 결국 레이븐이 롭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론 타고 계속 레이븐을 도와줬던 제크라는 여자 경찰, 그 경찰이 와서 롭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데는 실패하지만 제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알고 보니 제크가 롭의 동생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묻어버린 거였어요. 머시 법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매년 너무 많은 경찰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범죄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레이븐도 예전 파트너가 죽었었고 알코올 중독이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븐과 제크를 비롯한 많은 경찰들이 머시 법정 도입에 앞장서서 나섰고 도입 후 90분 만에 사형이 집행되는 그 공포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머시 법정이 그런 효과를 입증한 이면에는 롭의 동생과 같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희생자들도 존재하는 거였죠. 마지막에 제크가 체포되고 상황이 수습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머시 법정 시스템은 폐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결말을 내려주지는 않더라고요. AI 판사라든가 조만간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탑승형 드론은 일반 교통용으로는 무리더라도 특수 공공 업무용으로 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AI를 적용한 새로운 사법 시스템, 마지막에 머시 법정이 폐지되었다라는 결말이 나오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준 이 시스템의 모습이 뭐냐면 머시 법정이라는 AI 디지털 시스템 공간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지만 스크린 나이프 기법을 통해 보여주는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는 결국 인간이 뺑이 치는 모습만 계속 나옵니다. AI 시대가 되어도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한 이유도 결국 제크가 증거를 묻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기술 그 자체의 완벽함은 애초에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머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죄 확률이 뜨거든요. 그런데 그 유죄 확률이 아무리 유죄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98% 이상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98이라는 숫자가 뭔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AI니 뭐니 아무리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이 등장해 봐야 사법 시스템이라는 건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 100명 중 2명의 억울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다. 운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 2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시라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있을 뿐인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은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언제 어떤 부조리나 불운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결국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노머시에서는 후반부 전개가 결국 매덕스와 레이븐이 협력해서 사태를 잘 수습하거든요. 완벽한 세상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특히 AI 같은 새로운 기술도 좋은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영화의 결말에서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리 낙관적인 느낌은 아니고 애매한 분위기이긴 했지만요. 결말에 이런 애매한 느낌도 평론가 평점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소재라면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을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결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 영화는 다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결국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찰 제크가 흑인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제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백인 남성이야. 이런 부분에서도 평론가들이 좀 긁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설정에서 노골적인 함의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고요. 로튼토마토 평점도 그렇고 불호 반응도 꽤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는 진짜 욕 나오게 재미있다. 몇 가지 단점을 감수하고 도파민 터지는 시원시원한 전개에 몰빵한 내용이라서 심지어 영화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는 진짜 강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노머시 90분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